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 영역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오늘 비도 왔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저희 지금부터 세무사 주말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가 올해 초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올해 생긴 학원이라 선생님들도 이거 강의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텐데 해커스 경영은 올해 초에 생겼고요. 저희는 예전부터 강의를 계속 이 세무사 회계사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만 놓고 본다면 2차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낸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재무회계 과목에서는요. 유일한 30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원은 오래 생겼지만 강사분들은 뭐 10년 이상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고 합격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각 분야 업계 1위 그룹 해커스입니다. 이 강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메인 강사라고 하죠. 주중에 강의하는 분들이 강의를 잘 안 해요. 힘드시니까. 근데 저희 해커스에서 야 뭔 소리야 니네들이 해야지 그래서 저희 주말반 같은 경우에도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는 주중에 강의하는 메인 강사가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궁금하신 게 세무사라는 직업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회계사지만 한영회계법인이라고 이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 텍스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일단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기업으로 하기도 하고요. 고객을 개인으로 하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럼 기업과 관련해서 세무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법인세 신고 납부예요. 법인세요.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보생명, 하나금융그룹, KB그룹 이 세무신고를 제가 했거든요. 저희 팀에서 한 거지만 제가 인차지로 했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세금 납부액이 몇천억 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세금 신고해주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물론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러졌네. 두 번째로는 세무조사 대응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거든요. 세금을 잘 납부했나 아니면 세금을 잘못 납부했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는데요. 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무사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일반 기업들은 본인들 원래 하는 일도 있는데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본인들이 세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됩니다. 돈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예약을 하냐면 착수금으로 얼마를 받고 만약에 처음에 과세관청이 50억을 세금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50억 더 내. 그러면 저희가 그 세법상의 논리로 이렇게 우리 세금 제대로 납부한 게 맞다. 이렇게 국세청이랑 협의를 해서 세금을 저희가 뭐 50억 납부해야 될 걸 40억으로 줄여드리면 10억 저희가 세이브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 정도를 저희가 수수료로 또 추가로 먹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하면 은근히 돈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경정 청구도 있어요. 경정 청구.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좀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여태까지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영업을 해가면서 법문을 봤더니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좀 많이 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관청한테 얘기해서 저희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세금 환급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일반 기업들 직원분들은 능력이 좀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들이 대신 계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환급받는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먹게 되죠. 제가 한영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그 SC은행이 세금을 500억을 더 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500억 다시 환급받게 해드렸거든요. 수수료 10% 먹었어요. 10%면 얼마죠? 50억이죠. 그래서 저희 팀이 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밌었던 게 저희 사무실에 이 국제조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가끔씩 일을 해요. 물론 요건 아주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쉽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소개받았는데 저 와이프 친구가 중공업 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공업 회사에서 이라크에 지점을 만들었대요.
이라크에 지점을 만들게 되면 세금 효과가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억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일을 안 맡기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영해법원에 있으면서 국제조사 쪽에서도 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국제조사가 별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세우게 될 때 이때 세금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에서 본점을 두지 말고 외국에 본점을 두게 되면 세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개인 같은 경우엔 첫 번째로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제가 옛날에 이사로 있던 회계법인에서 구하라 씨를, 이 카라 구하라 씨요, 이 소득세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직접 오셨어요. 오셔갖고 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랬는데, 이 소득세는 법인은 기업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라면 이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죠. 뭐 제가 아는 분은 장동건 씨 소득세 신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신고하는 거로 뭐 한 6개월은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요. 소득세 많이들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 상속,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 양도세는 뭐냐면 저희가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있죠. 저희 집 파는 거야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몇백억짜리 땅이나 부동산들을 팔기 때문에 제가 세금 신고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있고요.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시면 내는 세금인데, 요즘 굉장히 이 부분이 핫하죠. 이 부분이 핫해요. 저도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고요. 또 개인과 관련해서 내는 세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 세무사가 되셔서 개업을 하시게 되면 뭐 요 정도 일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세무사의 향후 전망이 어떠냐, 이거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향후 전망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세무사 개업 시장이 그 레드오션이다, 난 이렇게 들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예전 방법으로 그냥 막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그냥 가가고 저 세무사입니다, 막 갑자기 막 전화하고 막 세무사인데 세금 신고 뭐 안 하실래,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레드오션이죠. 근데 저 아는 친구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이 여자애였거든요. 그 뭐 얼굴이 좀 이뻐요. 근데 이 개세무사 개업한 다음에 거의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업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좀 재밌게 해서 클라이언트들 다 모아, 고객들을 다 모아서 파티도 하고요. 막 와인 파티 같은 거 드레스 입고 하고요. 막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사무사 개업하시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레드오션이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득세 신고나 기업들의 장부, 개인들의 장부 작성해주는 이 기장 업무는 요즘 많이 하락세지만, 예상외로 양도, 상속, 증여세 이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로도 또 말씀드려 보시면, 세무사 시험 자격 취득하게 되시면 갈 수 있는 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이 회계법인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형 회계법인 세무팀에 들어가는 일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좀 회계사를 주로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장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화랑이라서 이 회계사들이 세무팀에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감사팀이 아무래도 수당이 좀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분들을 많이 뽑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굉장히 높고요. 궁금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급여는 나중에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고, 복지도 굉장히 좋고요. 건물도 굉장히 좋고 사회적 인식도 좋기 때문에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회계법인 말고 세무법인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여기도 있고요. 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게 일반 기업에 갈 수 있냐 하는 건데, 세무사 따시고 몇 년 경력을 쌓으시면 일반 기업,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어보셨던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업무를 얼마나 준비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영회계법인에서 4년차 있을 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고객사를 나가는데, 여러분 동양증권 아시죠? 없어졌잖아요. 동양증권 없어질 때 제가 동양증권 세무 신고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원분들도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아무런 뭐 서포트도 안 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놀고 있었어요. 동양증권 나가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쭉 구인구직 알아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경력직으로 회계사 세무사를 뽑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지원했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핸드폰 폰카로 벽에 대고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관 갈 수는 없으니까 폰카로 이렇게 찍었어요. 학점이요 제가 3.19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토익이었죠. 회계사 업무하고 있는데 뭐 토익을 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류를 냈어요. 자기소개서 뭐 세 줄 써가지고 냈어요. 내고 까먹었죠. 내고 까먹었는데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 뭐야 하면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정인돈 씨 되시죠? 여기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 현대자동차 지원한 걸 까먹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 아빠 차예요 하고 딱 끊었다고요. 여러분 웃음에 상당히 인색하시네요. 그래서 아 이거 아빠 차라고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뭐야 아빠 차라니까 받았더니 정인돈 씨 혹시 현대자동차 면접 지원 안 하셨나요? 그러더라. 아 맞습니다. 접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이었냐면 자소서도 개판으로 쓰고 학점도 없고 토익도 개판이었고 사진은 여기 벽 대고 찍었는데 설마 나를 부를 정도면 한 회계사 1000명은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갔더니 웬걸 최종 3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최종 3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뭐랄까 업무 경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회사로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까지 봤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코스예요. 금융권. 여러분 그 제 와이프도 은행 다니는데 혹시 여기 금융권 다니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도 은행 다니는데 은행 다니시는 분들 꿈이 뭐죠? 꿈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좀 본점 근무를 좀 해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는데 계속 지점만 돌고 있거든요. 본점을 되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세무사 따시면 당연히 처음에 본점으로 배속하지 지점으로 가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연차가 좀 쌓이면 지점으로 보내주거든요. 지점을 가야 되니까. 지점 가게 되면 일도 창구 업무를 안 하시고 PB 업무 하시기 때문에 PB 업무 하시다가 나중에 그거 연줄 삼아서 개업해서 자리 잡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 해커스 설명할 때도 세무법인 대표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금융지주 다니셨거든요. 저랑 같이 일했어요. 그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근데 그분은 회계사 세무사셨는데 이 본점에서만 그 세무사 따시고 하나금융지주 본점에서만 일하시다가 은퇴하기 한 이제 정년퇴임이 아니라 이제 좀 연차가 쌓이신 다음에 지점의 PB팀으로 가서 PB팀 팀장 하시고 지금 세무법인 대표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영업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돈에 PB팀에서 연준 매준 게 있어갖고 계속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것만 조정해 주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차가 바뀌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외에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MLB 파크 막 이런 데 가거든요. 뭐 심심할 때 보는데 VS 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VS 놀이. 아세요? VS 놀이? 아 모르시나요? 기름집이랑 회계사 어디가 좋나요? 약사랑 세무사 어떤 게 좋나요? 이러고 보고 중에 제가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김앤장 간 회계사랑 뭐 기름집 간 회계사랑 어디가 좋나요? 이렇게 누가 VS를 올렸더라고요. 실제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저도 관심도 없어요. 저는 뭐 밤마다 현대자동차 그때 면접을 잘 볼 거 막 이럴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무사 따시면 가장 큰 장점 중에 뭐냐면 일반 기업체에 가고 좋은데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개업해서 내 사무실을 꾸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보통 세무사 하시고 나면 한 4, 5년 경험을 쌓고 나시면 개업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당연히 개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저도 개업해서 지금 오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는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있다가 한영회계법인 있다가 로컬회계법인에 그 파트너로 있다가 지금은 강의 때문에 저기 오산에 개업했는데 제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번 가요. 직원들이 가면 깜짝 어머 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는데 일은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업하게 되면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으세요. 본인이 일한 만큼. 저 같은 경우에 바쁠 때 주 60시간도 일해요. 한가할 때는 한 주에 하루도 일 안 하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바쁠 때 막 주 60시간이라면 몸은 되게 힘든데 마음속으로 세죠.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쓴다고요. 그래서 개업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회사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부장님이나 뭐 차장님이나 야! 네 일이라고 생각해.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일이 아니죠.
성공한다고 돈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업하게 되면 내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도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랑 바쁠 때 비지 시즌이랑 비지 시즌이랑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뭐 아빠 타면 수업 여행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본인이 할 일만 제때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바닥에서 정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사인할 힘만 있으면 은퇴하지 않아요. 사인할 힘만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제가 너무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 직업에. 그래 네가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무사 하면 영업 이러는 거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난 술 잘 마셔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술 잘 마시는 거 중요하죠. 저도 영업할 때 가서 술도 마시고 같이 놀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술 잘 마시고 친해져도 막상 앞에서 딱 뭐 물어봤는데 그게 잠깐만요 화장실 가서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고 이러면 아무도 일을 안 맡겨요. 그래서 세무사 집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남들보다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세금을 좀 더 깎아줘야 제가 돈을 버는 거지. 술 잘 마시고 제가 골프는 또 잘 쳐드리죠 막 이래봤자 한두 번이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무사의 단점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레드오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좀 젊은 분도 오셨는데 여자분이 하기에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떨까? 내가 알기로는 세무사 이미지 한번 어떠세요? 약간 좀 나이도 있고 할아버지가 왠지 약간 이러실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오히려 성공하신 세무사 분들이나 뭐 유튜버의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들이 더 금방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죠? 요즘에 사장님도 여자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저 같은 이렇게 배 나온 아저씨가 가서 안녕하세요 정윤돈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 여자 세무사분들 가서 어머 사장님 맥주 한잔 어머 언니 이러고 하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여자는 좀 불리한 직업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땐 오히려 여자분이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좀 고민하시는데 나이는 너무 어린 것보다는 좀 많으신 게 좋고요.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더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세무사는 회계사랑 다르게 나이 제한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이점이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학벌 있잖아요. 학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계사는 학벌을 좀 봐요. 저도 회계사지만 학벌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은 합격하고 나면 4대 회계법인에 다 들어가서 상장사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제안서 두고 이럴 때 학교를 다 쓰기 때문에 학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무사는 동일한 직종이면서도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학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직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세무사의 직업, 향후 전망, 취득 후 진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세법 이문현 교수님이 나오셔서 세무사 시험 그럼 어떻게 하면 세무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2차 수험생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소개할 때 쓰려고 준비해놨어요. 수험생들이 세법계 이강인이라고 세법계 유망주라고 이렇게 강인 아니에요. 강인 슈퍼주니어 강인 아니고 축구선수 이강인. 왜냐면 또 2차에 저희 세법계 메시라고 지칭하는 원재현 회계사님이 있어서 그거에 좀 대응되는 별명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정윤돈 회계사님이 그 세무사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또 아예 직업 자체가 세무사다 보니까 또 이제 합격한 지는 한 4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현실에 몸담아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세무사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로 향후 진로를 하는 건 당연히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일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걸 보통 근세라고 표현하는데 근무 세무사의 줄임말이죠. 근무 세무사. 그래서 보통은 2년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좀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 모셔가요. 오라고 모셔가요. 스카우트 해가요. 3년은 최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또 3년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해봐야지만 개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무사의 진로는 근세후 개업이에요. 근세후 개업. 이제 근세일 때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세무사가 그래도 일이 많은데 다행히 상반기에만 바빠요. 1월에서 5월만 바쁘고 하반기는 또 널널하다.
왜냐면 1월에는 부가세 확정 신고하죠. 또 2월에는 연말정산해요. 그리고 3월은 세무사가 합격한 후에 인생에 3월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제 3월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모든 여행을 취소해야 된다.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있어요. 법인세 신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3월 달에 단 하루도 일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일요일 다 포함해서 3월 31일을 일했어요.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부가세 예정 신고 있고 5월에 또 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이 실제 합격 후에 수습 기간이기도 해요. 실제 수습 기간. 그래서 수술을 마치면 이제 정식 세무사가 돼서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널널하다요. 널널하다. 근데 만약에 거기가 내가 들어간 세무법인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좀 경정청구나 국제조사를 맡는다면 그 조사 기간에 바쁜 거예요. 이런 신고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것이고 조사 기간에는 또 엄청 바쁘다. 그래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근세일 때 처음에 연봉은 생각보다 좀 작을 수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단. 보통은 근데 이제 많이 올라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거의 이제 근데 또 중간에 이런 상속증여세 양도는 건 바이 건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일한 거에 퍼센테이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연봉과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요.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은행도 들어갔을 때 경력이 있으면 정말 모셔가요. 근데 만약에 경력 없이 나는 좀 바로 세무사 좀 직업이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기업이나 금융 갈 때는 서류 전형 무조건 패스라고 들었어요. 주변 분들도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나 은행에 좀 들어가신 분들도 많다요. 굉장히 만족해하고 카드사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카드사를 해서 영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카드 설계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되게 연봉도 높고 되게 편하고 되게 좋대요. 되게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젊으신 분들은 공무원도 많이 준비해요. 세무공무원. 왜냐면 실제 이제 납세를 해오면 당연히 이제 법전대로 신고를 해야겠지만 실제 그 법전대로 다 FM대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상속세를 내야 될 때 부모님이 자녀한테 돌아가시 전에 10년 동안 준 돈을 다 합산해서 가세요. 10년간 합산가세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10년간의 통장 내역과 모든 거래를 다 보냐요. 따라서 각 세무서마다 좀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건 내부인들만 쓰는 거죠. 내부인들만. 공무원분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과 정말 인맥이 많거나 아니면 아싸리 내가 무간도처럼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무서는 나는 10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인 것만 500만 원 이상의 자녀한테 증여한 것만 과세할 거야. 이런 세무서장도 계시고 나는 1000만 원 이상만 과세할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젊으신 분한테 유리하고 이때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 5점 가산점이 있어요. 이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 공무원 시험 체험해 보시면 엄청 높은 거예요. 진짜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보통 1년 만에 바로 합격하기 때문에 공무원에서 또 5년 정도만 있어도 정말 내부 시스템 꿰뚫고 인맥도 많이 형성되고 그때 나와서 이렇게 개업하면 굉장한 또 날개를 단다요. 날개를 단다. 또 요 방안도 요즘 있고 아니면 또 아싸리 또 복지가 좋잖아요. 또 워라밸도 좋고 또 육아휴직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싸리 그냥 세무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세무법인도 걱정하시는 게 진짜 이제 좀 야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막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케바케요. 다 케바케.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 이제 회계법인 세무부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새로 나와서 차리고 굉장히 기업들이 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술 영업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추세고 회식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추세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법인 중에서는 여성분들만 모집하는 세무법인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면접 봐서 합격한 데가 실제 여성분들만 있었던 데였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데 갈게요.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운전기사로 모집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자꾸 운전 잘하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군대 갔다 왔냐고 운전병 출신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성해보니까 운전기사를 모집했었다. 아무튼 이렇게 여성분들이 차리는 이유는 육아휴직 때문에 그래. 육아휴직. 서로 유도리 있게 육아휴직 잘하려고 아예 여성분들을 모집하는 세무법인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좀 응시 자격이랑 시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무사 자격, 응시 자격 시험제도 있는데 응시 자격은 영어, 공인 영어 일정 수준만 달성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토익이죠, 토익. 토익 700점 이상이면 이제 세무사 응시 자격에 해당되며, 그래서 보통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토익 700점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혹시 영어를 좀 오랫동안 나서 갑자기 토익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개인적으로 GTLF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토익보다 저는 맨 처음에는 토익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2차 끝나고 2차 합격까지 3개월 동안의 그 발표 기간이 있어요. 3개월 동안 결과를 몰라요. 그거 불안하잖아요. 또 주관식 시험이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으로 GTLF를 본 적이 있었는데 토익보다 문제가 반도 안 돼요. 문제가 일단 토익이 200문제라면 100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짧으니까 점수 맞기가 좋고, 또 문법이랑 그 독해가 거의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나와요. 영어 시험이 아니라 무슨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 가정법이 한 10문제 나와요 막. 근데 또 단점은 이제 좀 말씀드리면 GTLF의 단점은 조금 비싸요. 토익보다 1.5배 비싸고 시험이 자주 있는 대신에 시험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산 탔던 기억나요. 막 땀 질질 흘려가면서 여름에 등이 다 젖었었다. 그리고 GTLF는 또 그게 듣기가 좀 어려워요. 듣기가 문제가 문제지 안 써 있어요. 문제도 들어야 돼요. 문제도 들어서 무슨 물음인지 써놔야 돼요. 그래서 듣기 빼고는 너무 쉽지만 듣기가 좀 어려워서 잘 찍으면 된다. 듣기 잘 찍으면 한 번에도 합격하고, 애초에 영어 잘하시면 또 합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커스가 유일하게 전국 모든 영어학원 중에서 GTLF 실제 기출문제를 공수해서 그걸 풀고 나눠드리고 있어요. 실제 GTLF 기출문제를 나눠드리는 해커스밖에 없다고 꼭 말씀드리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65점이면 합격이다. 그리고 이제 토익 또는 GTLF를 합격했을 때 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은 매년 4월에 있어요. 날짜가 매년 똑같진 않고 보통 4월 말, 올해는 되게 늦게 5월 초까지도 있었어요. 4월 말 5월 초에 실시하면서 2차 시험은 보통 8월 중순, 8월 말에 실시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일단 4과목을 보시는 거죠. 4과목. 4과목을 보시는데 공부하시는 건 5과목이요. 왜냐면 회계학을 보시면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2과목이 있어요. 근데 재무회계가 총 40문제 중에 25문제가 나오고 원가회계가 40문제 중에 15문제 나와요. 그래서 40문제 구성되고 세법 40문제, 재정학 40문제, 마지막에 선택법이라 그래요. 선택법. 그래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법이나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3개 다 나는 처음 봤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하면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해요. 그 이유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상법의 반이 민법이고 상법의 3분의 1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양만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 수험생들이 요즘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있고 재정학과 행정소송법도 다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과목을 1차 때 보시는 건데 과연 합격은 어떻게 하냐? 이 4과목에서 평균이 60점 이상 나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은 평균이 60점 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60점 넘더라도 과목당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꽈락 기준이 40점이에요. 40점. 딱 40점이 합격이고 40점 미만이면 떨어져요. 평균 90점이라도 극단적으로 평균 예를 들어 세법이 37.5 나왔다면 탈락인 거예요. 탈락. 그래서 꽈락도 없고 평균이 60점일 때 합격인데 보통 재정학이나 행정소송법을 고득점 하시고 회계나 세법을 상대적으로 꽈락을 넘어서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요. 그 이제 회계랑 세법이 좀 어렵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4월을 지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곧바로 시험이 있는데 그 해에 바로 시험 보는 걸 보통 동차라고 표현해요. 동차. 그래서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죠. 그래서 동차가 많이 합격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에요. 동차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매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게 동차 합격인 거죠. 그럼 이제 동차로 얼른 합격해서 나가려면 2차 과목 구성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2차도 4과목을 봐요. 4과목. 그래서 회계학 1부는 요 1차에 봤던 재무회계가 요 재무회계로 연결돼서 60점, 30점씩 두 문제로 구성되며
요 원가 관리회계로 구성돼서 20점씩 두 문제로 구성돼요. 그래서 1차 내용 잘하시면 2차도 잘한다요. 1차 때 회계학 일부 잘하면 2차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세법은 이제 세무사답게 본격적으로 2차 때 세법을 아예 박살내는 과목이요. 그래서 이름은 회계학 2부로 적혀 있지만 사실 세법이에요. 이거 세법. 세법 계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세법과 2차 세법, 2차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이건 세법 계산하는 형태로 한 과목이 출제된다. 그리고 이제 세법 중에서 그 세법에 만들어진 취지랑 세법의 중요한 법령 또는 요즘 이슈되고 있는 판례들을 파악해서 사례 판단하고 그걸 주관식으로 풀어서 써내가는 과목이 세법학 1, 세법학 2예요. 그래서 법 과목이 달라서 사실 그 내용은 같지만 법이 다른 거예요. 1부, 2부 그 형태는 같다. 형태는. 그래서 세법이 2차에 무려 3과목이나 구성되어 있죠. 4과목 중에 3과목이 세법이요. 그럼 세무사는 세법을 잘해야 돼. 세법을. 그래서 저희 또 세법학 1, 2부가 업계에서 저희 유명한 세법계 메시라고 있는 원진 회계사님이 있다. 또 실무에서 가장 또 엄청 못 닫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되고 또 회계학이랑 세법은 저희가 1차, 2차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1차만 하고 2차 안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면 풀이 방법도 다르고 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정윤도 쌤이 2차 당연히 들어가시고 제가 또 여기 들어가시고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 최근 시험에 결과 어떻게 2차도 그 합격 좀 말씀드리면 2차가 합격하려면 본래 원칙대로라면 이것도 평균 60 이상의 과락 40점이 없으면 되는데 2차는 보통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2차 시험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한 번도 60점으로 700명을 구성한 적이 없고 올해 또 700명이죠. 원래 630명 뽑는데 올해부터 700명 뽑아요. 70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또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근데 7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되게 애게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70명 증가한 거는. 근데 여기 2차에서 합격하려면 그냥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1등부터 700명까지 그냥 상대평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이 마지막 630등이었죠. 작년에 630등이 54점이었어요. 평균이 54점이면 뒷문 닫고 들어갔다. 뒷문 닫고. 이거는 최대한 그냥 잘하는 것이고 1차는 절대평가로 합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구성 내용 좀 말씀드렸고 이제 55회는 작년이요. 작년 세무사 1차 때 과연 어떻게 응시했고 과락률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10,000명이 지원해서 9,000명이 시험을 봐요. 10,000명이 지원해서 9,000명이 시험 보는데 보시면 재정학이랑 해석법만 먼저 보시면 과락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14%, 15%. 그래서 40점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건 그만큼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고 그리고 세법학이랑 회계학을 보시면 세법학이 34% 과락률이 낮다는 건 10명 중에 3명이 40점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문제 중에 16문제 맞추면 딱 40점이에요. 16문제. 그래도 세법은 괜찮은데 1차에선 회계학이 그렇게 복병이에요. 회계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계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1차의 관건은 요 회계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올해 며칠 전에 4월 달에 있었던 시험은 10,000명에 지원해서 8,700명이 응시했는데 그래도 1차 합격률이 보통 30% 내외예요. 그래도 1차 시험은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주말반으로도 학원 커리를 잘 따라가고 평일에 조금씩 복습하시면은 1차는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30%가 된다는 건 꽤 많은 높은 합격률이에요. 그때 올해는 회계학이 과락률이 더 증가했어요. 55%. 올해 회계가 진짜 그랬어요. 또 윤돈쌤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윤돈쌤 의견으로는 최근 5년간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고무적인 얘기인 건 매년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특히 세무사 시험은 한 번 어려우면 다음에 쉽고 또 다음에 어렵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려웠다는 건 내년이 쉽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건 진짜.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 재무회계가 좀 쉬울 것이다. 세법은 말 문제가 좀 1차에 많기 때문에 꽈락이 또 잘 안 나요. 말 문제는 이해 안 돼도 암기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에서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주말반의 특징이랑 연간반의 세부 내용은 다시 윤돈쌤이 맡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설명 들었고요. 재무회계는 올해 시험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쉽고 1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쉬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시험 합격할 때 제가 회계사 시험 합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저 때 갑자기 인원이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1000명으로 회계사가 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합격자가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850명으로 줄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저 합격하고 지금 10년 지났더니 다시 1000명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호재고요. 보통 두 배수로 뽑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주말반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의가 많아서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Q&A를 좀 모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게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랑 주말만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아까 과락률 보셨지만 세법이랑 재무회계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군대를 미팔군무사 카투사 나왔거든요.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제대하고 1차 시험을 6개월 만에 붙었어요. 회계사 1차 시험을. 그쵸,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인 게 이제 광고할 땐 그렇게 얘기하자면 거짓말인 게 제가 용산 카투사다 보니까 5시에 퇴근하면 할 게 없거든요. 또 출퇴근 아니지만 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항상 종로에 있는 학원 가서 그 당시에 회계사 학원이 종로에 많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하는 날도 수업 가서 학원 가서 수업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대하고 6개월 만에 1차 시험을 좀 합격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회계사 5과목을 다 공부한 게 아니라 주요 과목들이라고 하죠. 뭐 재무회계나 세법 얘네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하고 나서 나머지 과목들을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중에는 저녁, 주말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재무회계랑 세법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아마 10월 말까지요. 그리고 보통 10월 지나서 11월부터는 객관식 시즌이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문제를 좀 많이 푸시면 충분히 내년 1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주말반을 실강을 수강하는데 6개월 동안 종합반을 진행했는데 강의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을 빼고 강의하거나 뒷부분까지 완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만 학원을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객관식 반도 운영하고 뒤에 보고서 보겠지만 GS반이라고 모의고사 반도 시험 임박하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주말반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끔씩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없다. 너는 왜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냐 그러면 제가 그래 이거 정말 나오는 건데 정말 안 들으셨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중급회계 주중반 강의하면 몇 시간 강의할까요? 140시간으로 광고가 나오지만 거짓말이에요. 보강까지 하면 160시간 정도 해요. 모든 학원이 그렇습니다. 주중반 같은 경우 160시간이에요. 중급회계. 놀라운 거 세법은 180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주말반 커리 보면 몇 시간이 나오죠? 64시간이라고요. 다른 학원 주말에 강의하는 학원들도 거의 그 정도 시간이에요. 와, 그럼 우리는 뭐 압축해서 강의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다른 교육기관의 주말반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기초 내용이 있고 필수적인 내용이 있고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가끔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주말반 수업을 저도 옛날에 들어봤지만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얘랑 얘는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100점 만점에서 한 50점, 아주 과장 조금 섞어서 말하면 한 55점까지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 내용은 못 배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솔직히 진짜 있습니다. 그래요. 주말반은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고 그럼 다 가르치면 되지. 주말반도 200시간 합시다. 문제는 뭐예요? 그럼 주말반도 200시간 하면 지금 개강하면 내년에 종강해요. 시험을 못 보게 되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네 파트가 있으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기초 내용은 저희가 인문 강의를 인강으로 드리거든요. 아마 오늘 등록하시면 인문 강의가 무료라고 하던데 라고 꼭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저희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필수적인 내용은 제가 실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실강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인강으로 숙제를 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고 지엽적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인강으로 출제됩니다. 에이! 다른 데도 인강 준대는데 다른 데는 인강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 파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주말 수업한 걸 그냥 복습 동영상으로 넣어주는 학원이 있고요. 또 다른 학원은 주중반 수업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반이랑 강사가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주말반에서 수업 들었을 때 분명히 1번 더하기 2번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복습 동영상으로 들어간 거 주중반 선생님이 아니라 1번 더하기 4번 빼기 뭐 2 이렇게 계산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속칭 왁구라고 하죠. 계산 풀이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화반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저희는 제가 주중반도 하고 주말반도 하거든요. 해커스의 노예는 아니지만 해커스의 꿈나무입니다. 그래서 주중반도 하고 주말반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중반 수업 듣고요. 제 강의 주중반 강의를 넣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숙제를 내드려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몇 강 주중반 강의 듣고 오시면 저희가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숙제를 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주말반 선택하실 때 저희 학원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또 나오죠.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줘도 주중 종합반 메인 강사분들이 강의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주중반과 동일한 메인 강사가 모두 추가하고요. 주중 종합반 동영상 강의도 저희가 다 제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계리사에 또 꽂혀가지고 회계법인 다니면서 계리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랑 계리사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50분 정도 되신데 그 1등부터 20등까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없어서 제가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저도 때려쳤었는데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주말반 하시게 되면 두 가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중반 분들이랑 똑같은 내용들을 다 들어야 된다. 첫 번째 목적이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 저도 그렇고 후접쌤도 그렇고 키핑 이 수강생들이 계속 나오고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하는 거에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술도 같이 한번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완강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1차 지금 과정을 주말반 오픈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수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세무사를 공부하실 때는 꼭 하나 알아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주말반을 하셔야 된다면 내가 지금 처음으로 수업 듣는 사람이 2차 강의까지 하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1차 붙는다고 세무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세무사 지입니다. 아직 1차는 2차는 안 붙었지만 곧 붙을 거예요. 이런 거 홍보 아무것도 안 돼요. 세무사 1차 시험 못하고 기업 취업할 때 세무사 1차 시험 붙었다고 써내면 오히려 떨어뜨려요. 공부하면 간두겠구나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2차까지 붙어야 세무사가 되시고 개업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말반 선생님들이 2차를 강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 주중 메인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하고 저희가 1차 강의, 기본 강의, 2차 강의, 2차 두 번째 보는 유예 강의까지 제가 다 훈협쌤이 다 강의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랑 주말반 믿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1차 붙으시면 2차 공부할 때도 전혀 공부 방법이나 풀이 방법에 변동이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연간반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커스 경영에 좀 공격적으로 주말반 오픈을 하면서 연간반을 하게 되는데 저희 주말반 커리큘럼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말 기본반에 등록하시면 주말 기본반을 아마 10월까지 수강하실 거고요. 7월부터 끝나고 나면 객관식반이라고 문제풀이 있어요. 1차 시험 목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주말 객관식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저희 학원의 자랑인데 2월부터 4월까지 주말 GS라는 거래요. 주말 GS가 뭐냐면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문제수, 똑같은 시간으로 실제 시험을 10번 봐요. 매주 한 번씩. 근데 이게 저희 학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말반 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주중반 학생들도 이때부터는 같이 모여서 시험을 봐요. 저희가 등수도 다 공시하거든요. 저희 학원이 그래서 스파르타반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등록자 기준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들 말고요.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률이 50% 넘은 게 지금 3년 연속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시고 주말 GS까지 들으시면 1차는 충분히 열심히만 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만 들으시면 안 돼요. 복습도 하시고 숙제 내드리면 숙제도 좀 하시고 하시면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연간반은요, 이번에 결제를 하시면 이거 3개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다고 꼭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연간반 커리를 끊으시면 주말반, 주말 객관식반, 주말 GS, 전국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요때 실력이 많이 향상하기 때문에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와. 저희 기본 주말 종합반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7월 20일 날 개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등록하시면 회계 원리 강의랑 주중 입문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오늘 결제를 하시고 회계 원리 딱 빨리 열어달라고 하셔서 듣고 오셔야 돼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이렇게 드시고 주말반에 그냥 딱 와서 앉으세요. 딱 앉으신다고요. 저 회계 원리 하나도 모릅니다 하면서 하면은 서로 우울해요. 그래서 서로 보는 저도 우울하고 한숨 쉬는 것도 우울하고 그래요. 하실 마음이 정말 있으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오늘은 아마 직원분들이 퇴근해서 열어드리진 않을 건데 오늘 결제하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 원리 1장부터 3장까지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시작을 산뜻하게 할 수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업은 저희가 토요일날 진행하고요. 9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강사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주요 과목인 중급회계 원가관리 세법은 실강을 진행하고,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같은 보통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작하시면 저희 요 3과목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에 제가 감히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게 학원 설명회를 하게 되면 2가지 저한테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무사, 저 이제 세무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회사를 관두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았어요. 실제로 관두신 분도 있고요. 정말 서로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70년대에 현대건설 다니셨거든요. 70년대 이라크 가 계셨어요. 아니구나. 80년대. 그쵸? 제가 80년대 태어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라크 가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현대건설 그 시절에. 저희 엄마가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80년대에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파주에 땅 산다고. 여보가 이라크에서 모은 돈 내가 다 모아놨으니까 파주에 땅 살게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으로 국제전화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파주 땅 사지 마. 큰일 나.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죠. 2번째로 아버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돈도 모았는데 저기 개포동이라고 개도 포기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주공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거기 아파트를 사면 어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개도 포기한 동네, 내가 그 동네 가서 어떻게 살아? 절대 안 돼. 사기만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부자가 될 기회를 또 놓치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겨우겨우 하셔가지고 이제 목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목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중동에 나가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돈도 좀 모았고 아파트도 생겼으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중동 나가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4년 동안. 그리고 모은 돈 다 까먹고요. 떨어지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는 합격자 발표가 인터넷으로 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났거든요. 어느 날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네 갔다 왔는데 아빠 표정이 안 좋아. 어린 제가 봐도. 근데 엄마가 더 먼저 알아듣고, 여보 발표 났지? 신문 어딨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빠가 아니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어머 발표가 났네. 아빠 이름이 없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갔을 텐데 아빠가 엄마를 자꾸 막 우시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왜 관뒀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버님이 그래서 다시 GS건설에 입사하셔갖고 저희 집이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어렸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아버님도 요즘 가끔씩 술 드시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무모하게 결정했다. 혹시 이제 기업 다니시면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1차를 합격하고 회사를 관두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1차를 합격하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실 거면 저희 주말반 들으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 이 회계사 세무사, 특히 세무사 시험이라는 건 일단 저랑 좀 맞아야 되거든요. 본인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회계랑 세법이 맞아야지.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주말반으로 가볍게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학생분들 있어요. 학생분들.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니는데 제가 학교를 내년에 이제 관둔다고 하면 되지. 내년에 졸업하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만약에 돌아간다면 군대 있을 때 공부를 시작 안 하고 제대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면 6개월 만에 1차 시험 못 붙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혹시 여기 학생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이런 시험은 1년이라도 빨리 붙는 게 좋고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주말반 공부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신다고 주말반 다 듣고 나서 주중반 넘어오셔가지고 1차 금방 붙으신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학생분이라면 내가 나중에 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말씀드리고요. 저희 주말반 혜택인데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 저희 이거 설명이 끝나고 나면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랑 혼협쌤이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와서, 아주 하찮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시고 가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